이건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강소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나요? 오늘 좀 어려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난이도도 좀 궁금하고 어떤 문제가 좀 논란이 됐나 궁금해서 우리 강의에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총평 준비하면서 토익 자유 게시판 우리 해커스 어학원 그죠 토익 사이트 쫙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총평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뭐 난이도하고 이거랑 답이 어떤 것인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강의 보고 나서 우리 해커스 토익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더 많은 강의와 강의 자료들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 점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 난이도는 제가 중상이라고 잡았는데, 만약에 좀 더 세분화한다 하면은 중상 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달에요 좀 전치사 문제 좀 어려운 것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휘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정대명사 또 어려운 문제 있어서 중상 상 정도 잡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뽑은 거는 뭐냐면 around냐 except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어휘 뭐 tentatively냐 eventually냐, 뭐 thoroughly, tightly, 그쵸? 그 다음에 nearby, nearly, 그죠? 품사 문제.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와 전치사 의미는 같지만 품사가 달라서 좀 어려운 거. nothing이냐, someone이냐, 그쵸? distributed냐, crafted냐, 이거 두 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두 가지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요. 뭐 any냐, none이냐,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바로 해설을 하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답을 그냥 바로 알게 되니까 제가 문제 풀 시간 10초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0초 드릴게요. 자, 여러분 around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면, 자, we will send you, 당신한테 보내줄 것입니다. 업데이트된 스테이트먼트를 보낸다는 거죠. 근데 시기가 언제냐면요, 9월 중순쯤, 그때쯤 보내준대요. For your information only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한번 정보, 당신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around를 이렇게 둥글게 두른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아시죠? 그쵸? around the table 이렇게 좀 유명한 건데, 자, 테이블 둘러서 주위에 이런 뜻도 있지만, 자, 대략 뭐뭐 즈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9월 중순 즈음, 대략 9월 중순 이래서 정답이 A가 맞습니다. except는 제외하고니까 여기서 의미가 맞지 않죠. 9월 중순을 제외하고. 어색하죠? 그래서 around 뒤에다가 시간, 숫자 이런 걸 쓰면은요, 대략 뭐 around 10% 하면은 대략 한 10% 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10초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요,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following은 after의 의미예요. 여기서 a number of delays니까 정말 여러 번 그 지연이 있었어요. 지연이 있고 나서 뭐뭐 후에 이렇게 전치사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뭐뭐 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페스티벌이 be scheduled for, 중요한 표현이죠. 자, 언제 뭐 날짜 시간으로 스케줄이 정해졌습니다 이건데, 자, 잠정적으로 6월 15일로 정해졌다. 근데 이제 결국이라고 생각을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weather permitting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날씨가 허락하면, 날씨가 좋으면 이제 페스티벌을 6월 15일에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관용구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날씨가 허락한다면 6월 15일에 열리겠지만 날씨가 좋지 않으면 또 6월 15일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eventually 결국이라는 거는 땅땅땅 약간 끝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tentatively 잠정적으로 일단 임시로 6월 15일에 정했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정답은 A 하면 되겠고 tentativelly란 단어가 되게 쉬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 조금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eventually랑 좀 헷갈릴 수 있었지만 weather permitting 이걸 본다면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라는 얘기는 날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또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A가 좋습니다. 아셨죠? 자, 3번 또 가보겠습니다. 부사 어휘 문제 한번 또 10초 동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해 놓은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부사 어휘는 동사랑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같이 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wash 씻는 거죠, 그렇죠? 근데 clothing donations니까 이제 옷을 기부한 그 옷들 있잖아요. 그 옷을 이제 세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받는 거, 그렇죠? 자, local charities니까 그 지역 어떤 이제 자선 단체들에게 그걸 주기 전에 나누어 주기 전에 before 전치사 동명사죠, 그렇죠? 나누어 주기 전에 이제 세탁을 어떻게 할까요? thoroughly라고 하면은 아주 철저히 꼼꼼하게 이렇게 세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thoroughly inspect면 아주 철저히 조사한다, 그렇죠? 이런 의미고 tightly라는 건 단단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잡이 같은 걸 꽉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단히 꽉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wash와 되게 잘 어울리는 거는 철저히, 그렇죠? thoroughly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상 이제 여러분에게 어휘 공부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사면 동사랑 자꾸 이렇게 뭉쳐서, 그죠? 말 뭉치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해요. 토익에서는 그런 거를 주로 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의 그 한국말 뜻으로 뭐죠? 이것도 묻겠지만 그거 플러스 이 단어랑 잘 어울리나 어울리지 않는가. 이게 이제 토익 시험의 어떤 어휘 시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동사, 부사, 뭐 형용사, 부사 이렇게 짝꿍을 지어서 동사, 목적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자꾸 공부하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4번도 10초 동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10초가 조금 짧죠, 사실. 너무 짧으면 잠깐 멈춰놨다가 좀 시간 더 갖고 문제 푸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하셔도 돼요. 자, 4번은 can 뒤에다가 무엇을 쓸 것이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can 조동사 뒤에다 동사 원형 쓰는 거 좀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문법이긴 한데 여기 ensure라는 동사 원형이 하나 더 있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핵심은요. help라는 동사의 어법을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이 help라는 동사는 정말 어법이 특이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또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물론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르게 나올 때 또 맞히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어법을 통째로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help 목적어하고 부정사를 쓰면은 이 목적어가 이거 하는 거를 돕는 거예요. 근데 to를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그럼 동사 원형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help 뒤에다가 부정사를 쓰거나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help를 이렇게 쓰고 동사를 하나 더 쓰니까 굉장히 어색하다 생각했을 텐데 이건 help의 좀 특이한 어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추가 이제 여행자 보험이죠.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게 can help insure.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안전, 특히 while you are abroad니까 해외에 나가면 그렇다는 거죠.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자, 정답은 동사 원형인 help 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어법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멈춰놓고 또 필기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넘어가고 하셨죠? 자, 5번도 10초 동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품사 문제인데 이 명사 앞에다가 무엇을 쓸 것이냐 이거죠. 알맞은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그쵸? 자, 그 지역 기업가예요. 그쵸? 기업가가 발표를 했어요. 자, 무엇을 발표했냐면 he plans to expand니까 사업을 좀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확장하냐면 by purchasing a 뭐뭐 호텔, 그러니까 근처의 호텔을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죠.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형용사로 사용된 nearby, A가 맞는데 사실 nearby를 굉장히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nearby가 좀 생소해요. 그렇죠? nearby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가능한데요. 자, 형용사로 쓰면은 주로 명사 앞에 사용을 해요.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nearby restaurants 하면은 근처 식당들, 근처 도시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그러니까 명사 앞쪽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부사로 쓰면 예를 들면 그들은 근처에 살아요. 뭐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아요. 이렇게 하고 문장이 끝났죠. They live nearby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they live nearby 그러면 부사로 자동사로 문장 끝나고 they live nearby 근처에 살아요 이렇게 부사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nearly는 거의라고 해서 뭐 거의 끝났어요 뭐 이렇게 할 때 그쵸? 그다음에 거의 하고 숫자 좀 많이 써요. 숫자. 자, 엄밀히 따지면 숫자는 형용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명사 앞에 부사인가요가 아니라 자, 형용사, 명사, 그다음에 여기 부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거의 100명, 뭐 거의 nearly 20%, 20% 이런 식으로 nearly 뒤에다가 숫자를 좀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명사가 있으니까 부사를 쓰면 안 되겠죠. 부사가 명사를 잘 수식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nearly 같은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almost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이 거의라는 거는 쓸 수 있는 동사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끝냈다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참석했다. 너 뭐 회의 참석했어? 그럼 거의 참석했어요.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정말 이렇게 degree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서 80%, 90%, 100%이 정도의 이렇게 degree가 있는데 90%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거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참석했니? 그러면 네, 거의 참석해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말로는 그죠? 참석 자체를 거의라는 말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참석을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야. 발표했어요? 거의 발표했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숙제 끝냈니? 네, 거의 끝냈어요. 이런 건 돼요. 그러면 숙제하는 게 만약에 10장이다. 그러면은 이제 9장을 끝내면 우리가 한 거의 끝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에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휘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네. 뭐 쿠폰 받았어? 거의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죠. 받으면 받고 말면 마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A, nearby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자. 명사를 잘 이렇게 수식하고 근처의 부사도 가능하다. 자,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정말 너무나 전형적인 의미는 비슷해요. 동안에 그러면 문제를 해석으로 풀 수 있어요? 해석으로 못 푼다는 얘기죠. 둘 다 동안이기 때문에 해석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while은 부사절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다가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while ing 해서 분사 구문으로 지금 사용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분사 구문 그쵸? 자, 근데 이제 during은 전치사로 동안이고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렇게 명사를 쓰겠죠. 그래서 다른 예들도 한번 제가 썼는데 during the orientation 하는 동안에 뭐 during the presentation 하면 발표하는 동안에 during the interview 하면은 면접하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명사를 쓰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feel free to 부정사 를 편하게 하세요 이거죠. 저희의 카페, 레스토랑 뭐 즐기세요 이건데 뒤에 이제 보시면은 전치사 뒤에 동명사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 전치사 뒤에 동명사는 원래 웬만하면
돼요. 그쵸? 전치사 뒤에 동명사는 솔직히 뭐 웬만하면 되는 건데 뭐 after ing 그쵸? 뭐 before ing 막 너무 많이 되는 건데 이 during이라는 전치사는요 동명사를 취하질 않아요. 너무 좀 충격적이죠? ing를 취하지 않는다.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following이 이후에라는 전치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잘 적어보세요, 여러분. after 뒤에 동명사 ing는 이거 막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before ing도 너무너무 자주 막 많이 쓰는 거죠. 근데 following도 이후에라는 뜻이기는 해요. 이후에. 그렇지만 그냥 명사, following repairs, 수리 이후에 뭐 이렇게 쓰지 following 뒤에다가 ing를 쓰지는 않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하세요. ing 안 된다. 그래서 during ing, following ing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정답은 while인데 이거는 뭔가요? 여러분 명령문은 원래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원문을 한번 살려보면요. While you are waiting 이렇게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you를 지우고 are가 지워지면서 이제 while waiting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의 축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A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 A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 비동사가 여기 빙의돼서 사라지고 while waiting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while 자체가 뜻이 동안에기 때문에 while 뒤에다가 ing를 써서 뭐뭐 하는 동안에 뭐 while waiting 그죠? while eating 뭐 먹는 동안에 그죠? 뭐 기다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A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객실이 좀 준비가 되는 거죠. 청소도 하고 준비되는 거 기다리는 동안에 카페, 레스토랑 뭐 이용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A 하시면 되겠고 포인트는 during, following, ing 동명사 안 쓴다. 그렇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똑같은데 이제 품사가 달라서 이제 뒤에 문장을 쓸 거냐 아니면은 뭐 동명사를 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번 써봤는데 이렇게 자, 왼쪽하고 오른쪽은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서 자, 왼쪽에 이제 부사절 접속사 아까 지금 방금 나온 게 while ing죠, 그죠? while ing나 아니면 while하고 이렇게 문장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during은 명사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의미는 비슷한데 이제 구조가 다르게 내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after는 접속사, 전치사가 다 되기 때문에 문장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명사를 써도 되고, 그렇죠? before도 접속사, 전치사가 다 가능하고요. since 부사절 접속사 가능해서 since 뒤에도 이렇게 문장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since는 이후로, 이래로라는 뜻이라서 일단 과거 시제를 써. 이래로라는 뜻일 때 그래서 어떤 과거 시점 이래로 지금껏 쭉 합니다. 이런 시제 일치 문제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래로라는 뜻으로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뭐 since가 전치사다. 그럼 연도 같은 거 많이 봤어요. 자, 1997년 이래로 저는 계속 뭐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 완료 여기다 쓰고. 그래서 since하고 접속사, 전치사가 다 되니까 명사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문장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n case 같은 경우도 혹시 뭐뭐 할 경우에 이건데 in case하고요. that을 생략해도 문장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또 드릴게요. 전치사 of예요. 전치사 of거든요. 전치사로 끝나면 전치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in case of나 뭐 in the event of는 전치사죠. 만약에 잘 몰라도 명사를 쓰고 in case 뒤에는 문장을 쓰는데 that이 있으면은 문장을 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 접속사로 끝나면 또 접속사예요. 그래서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가 돼서 that 뒤에 문장을 쓰니까 in case that 뒤에도 문장을 써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생략될 수가 있어요. in case만 쓸 수 있어요. in case it rains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in case만 써도 접속사를 유지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치사로 끝났다, 명사, 접속사로 끝났다, 문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도 너무 단골이거든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despit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 쓰고 although, even though, while though는 뒤에 이렇게 문장을 쓰는 거죠. 그렇죠?
주의하실 점은 despite이 접속사라고 간혹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despite은 전치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despite of가 있지 않나요? 이 질문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despite of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despite이요. in spite of랑 혼동한 거예요. 그래서 despite은 전치사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럼 뒤에 명사를 쓰겠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파7을 강의하고 있는 심동혁입니다. 더 많은 토익 시험 자료 강의는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1월 6일 정기 토익 파7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7 난이도는 중상급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볼게요. 먼저 어휘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고요. 지문 길이가 약간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사문이 좀 많이 등장했어요. 단일 지문에서만 해도 기사문이 2개 나오고요.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 총 5개의 연계 지문이 있죠. 이 중에서 4개에서 기사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사문이 6개가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나온 기사문은 그렇게 어려운 패턴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다른 지문 유형에 비해서 기사문이 좀 어렵죠. 그리고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의어 문제 역시 3개였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direct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연계 지문 길이는 적당히 있는데 연계 문제 포인트, 연계 패턴이 기존에 약간 벗어난 게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도 꼼꼼하게 투표하지 않았다면 좀 풀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단일 지문부터요. 단일 지문 항상 10개죠. 10개인데 어휘 난이도가 중상급이었고요. 지문 길이가 살짝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나 길이는 평이했습니다. 연계 지문 역시 어휘 난이도는 약간 중상급이었고요. 지문 길이가 중이었습니다. 평이었어요. 문장 구조나 길이도 특별히 복잡한 문형은 없었지만 연계 문제의 난이도가 중상급에서 상급이었습니다. 연계되는 포인트가 기존 패턴에서 살짝 벗어나서 꼼꼼하게 독해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 단일 지문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특이한 게 기사문이 2개 나왔죠. 근데 기사문이 2개 나왔지만 오늘 메모가 있죠. 메모가 2개나 나왔어요. 원래 공고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공고보다 약간 좀 쉬운 메모가 2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확 올라갔다 하기보다는 살짝 올라갔다. 난이도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문 유형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일단 봅시다. 먼저 주요 동의어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direct를 볼게요. direct는 뭐냐면 원래 방향을 지시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화장실 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화장실 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게 direct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가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십시오라고 나는 지시를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뭡니까?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거죠. 이게 뜻이 안내하다, 설명하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의어가 안내하다, guide, escort, 설명하다, narrate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화장실 가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니까 보내는 거죠. 보내다 send 의미도 있고요. 또 그쪽으로 화장실 쪽 겨냥한다 의미도 있고요. 뜻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구체적으로 예문 보겠습니다. You can take a directed tour of our facility on the grand opening of Semin Center. 당신은 디렉트 받는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디렉트 받는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세민 센터의 대개장이래요. 우리 시설을 디렉트 받으면서 투어한대요. 디렉트 뭘까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라고 받으면서 투어한대요. 뭘까요? 안내받는 거겠죠? 바로 가이드입니다. 제안받다 이상하죠? 됐습니다. Directed tour, guided tour. 동의어가 escorted tour, narrated tour 나올 수 있겠죠.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스테이지. 스테이지는 원래 극장 무대죠. 극장 무대. 극장, theater. 거기 올라가는 연단 무대, 플랫폼이죠. 극장 무대인데 이게 올라가 있다 해서 단계를 밟았다. 단계라는 뜻입니다. phase. 뜻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극장 무대인지 단계인지는 문맥을 통해 판단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문맥. As a project team leader, the architect performs various functions in all stages of construction process. 자, 이게 프로젝트는 건설이겠죠. 프로젝트 팀의 리더로서 그 건축가는 다양한 일을 수행합니다. 건설 과정의 모든 스테이지, 무대가 아니겠죠. 모든 단계에서겠죠. 단계니까 이것은 페이지가 적당합니다. 디렉트가 아니겠죠. 자, 그다음 cement.
자, 시멘트는 명사 말 그대로 시멘트죠. 동사라면요, 시멘트 뭐 하는 거예요? 자갈과 모래를 이렇게 딱 섞어서 뭐 결합하는 거죠. 결합하다. 근데 결합하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결합되고 나서 시간 지나면 어떻게 굳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가 결합하다. 두 번째가 굳건하게 만들다. 이때 firm이라는 단어, firm 확실한, 굳은 거죠. 굳은. 콘은 완전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굳게 만드는 거예요. 지위 따위를 확정하다. 완전히 굳게 만들어서 확정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멘트는요, 결합시키다 의미도 있고 확정하다, 굳건히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다. 알아두고요. 볼까요? 자, an effective group study system has cemented the position of hackers as a leader in the education industry. 자, 효과적인 그룹 스터디 시스템이 해커스의 지위를 시멘티드 했습니다. 뭐로서의 지위죠? 교육 산업계의 리더로서의 지위를 시멘티드 했습니다. 어떻게? 확고하게 확정한 거죠. 굳게 만드는 거죠. 정답 뭐죠? confirm 되겠습니다. cemented position, confirmed position 됐죠? 지위를 확정하다,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요 표현도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표현 볼까요? Thank you for your order. 주문 감사합니다. Your order will be shipped on Monday and arrive at your home on Wednesday. 자, 오더는요, 주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문된 물건이라는 뜻도 있어요. 당신이 주문하신 물건은 월요일 날 shipped 발송될 거고요. 그리고 도착될 거예요. 당신 집에 수요일 날. 자,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배송할 때 발송 시점도 있고 도착 시점도 있죠. 배송 시작이 발송이고요. 배송 완료가 도착인데요. 이때 발송은 쉬핑입니다. 배에 실어서 보내는 거죠. 도착은 우리 집에 도착해서 물건 내려놓는 거죠. 이게 딜리버리예요. 그래서 쉬핑 데이트와 딜리버리 데이트는 반대말입니다. 쉬핑 데이트는 뭐 발송, 딜리버리 데이트는 뭐 도착.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송은 월요일이고요. 도착, arrive는 언제죠? 수요일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Delivery will be made on. 자, 뭘까요, 이거? 도착이거든요. 도착은 되어질 겁니다. 언제? 월요일일까요, 수요일일까요? 수요일이겠죠. 그래서 delivery 동의어가 arrival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송하지 마세요. 도착하세요. 아니면 배송 완료하든지. 자, 이번에는 주요 표현 정리해 보겠습니다. keen인데요. keen이 좀 톡톡하게 뜻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keen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프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시간이에요. 근데 수치인데 뭔가가 증가를 해요. 저기 이렇게 증가하는데 증가하다가 탁탁 이런 느낌이 keen이에요. 일단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높죠. 그 기본적인 의미가 높다라는 의미예요. 높다. 근데 느낌이 어때요? 뾰족하죠? 날카롭죠? 날카롭다 의미도 있어요. 자, 이런 그림입니다. 쭉 가다가 되게 탁탁 이렇게 아주 높고 날카로운 거. 날카롭다. 근데 우리 사람이 감정이 그래요. 뭔가 평양에 나가다가 갑자기 감정이 확 솟구치면 많은 거예요. 강렬한 감정이라죠. 이게 강렬하다 의미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키는요, 원래 높다, 날카롭다에서 나와서 감정이 뭐 강렬하다 의미가 발생하는 겁니다. strong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감정이 강렬하다 말은 뭐 열망한다 이 느낌이죠. 그 뜻이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날카롭다, 두 번째 의미가 강렬하다, 감정이 강렬하다, 세 번째 의미가 열망한다 의미예요. sharp, acute 다시 해야 됩니다. 날카롭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een knife 하면요. keen knife 하면 뭘까요? 어떤 칼일까요? 강렬한 칼은 이상하죠. 날카로운 칼이, 예리한 칼, 날카로운 칼이 되겠죠. 그리고 keen interest는 뭘까요? keen interest. 높은 관심이 되겠죠. 높은 관심 또는 강렬한 관심이 되겠죠. strong interest, 그죠? 그 외에도 뭐 열망한다, eager나 enthusiastic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뜻인데 이 그림을 딱 연대해 두세요. 높다, 그리고 확 감정이 확 올라갔으니까 강렬하다, 그죠? 그리고 예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볼까요? He has keen interest in the product design. 그는 제품 디자인에 어떤 관심이 있다? 높은 관심이 있다? 네, 강렬한 관심이 있다. 뭘까요? 높은 관심? 강렬하죠? 강한 관심. 강한 관심. 높다 하면 좋은데 높다가 없잖아요, 그죠? 강한 관심이 있다가 좋겠죠? 하시고요. 열망하는 관심이 좀 이상하죠. 그다음 또 볼까요? He is keen for summer vacation to Hawaii. 그는 하와이로의 여름 휴가를 뭐 한다?
열망하는 거 있죠? keen for 뭔가를 열망하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망하다, keen for 하면 됩니다. 열망하다 뭘까요? eager for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이번에는 keen이 이제 형용사인데 keenly로 볼게요. keenly 부사겠죠? He was keenly aware. 어떻게 알고 있다? 아주 뭐 예리하게 알고 있다. 뾰족한 거죠. 예리하게 알고 있다. 예리하게 알고 있다가 무슨 뜻일까?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 중요성을 예리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을 예리하게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산업에서의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을 예리하게 알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예리한 정확한 뭐죠? sharply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keenly aware of 그죠? 예리하게 알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연계지문 볼게요. 오늘 연계지문에서는 일단 기사문 보세요. 이중인물에서 기사문이 한 개 나왔죠? 삼중인물에서 기사문이 하나, 둘, 세 개나 나온 거예요. 기사문이 거의 모든 연계지문에서 기사문이 나왔네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게다가 옆에 보이시나요? A list of business references. business references라는 표현이 익숙하잖아. 그죠? references가 평판 제공인데 business references는 뭐지? 자,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references는 평판 제공입니다. 원래 의미가. 그리고 work reference 하면요. 업무 능력에 대한 평판 제공이에요. my work reference는요. 내 업무 능력에 대한 평판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보통 추순수 편지죠. 추순수 편지도 되고요. 또 있습니다. my references는요. 내 업무 능력에 대한 평판을 제공해 주는 편지는 추순수지만 또 누굴까? 사람 누굴까요? 이전 다니던 직장에서 상사 있죠. 상사들이 내 업무 능력에 대한 평판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my work reference는요. 내 추순수도 되지만 이전 직장에 다니는 상사, 나 이전 직장의 상사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업무 능력에 대한 평판 제공인데 이건 뭐야? 사업 능력에 대한 평판 제공 있잖아요. 사업 능력에 대한 평판 제공. 즉 우리 회사의 사업 능력에 대한 평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누굴까요? 현재 거래처겠죠. 현재 거래처예요. 거래처 목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우리 운송회사에 물건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운송회사가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리 회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 회사에서 현재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목록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당신 운영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내줘야 되겠죠. 몇 가지 줄여서 보내줍니다. 그게 바로 사업 능력에 대한 평판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래처들이 목록이 되는 거예요. A list of business references. 이해되시나요? 됐죠? 하여튼 이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개념 자체 좀 어렵고요. 기사문이 좀 많이 등장해서 좀 난이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연계 문제의 기본 패턴 다시 살펴보고 오늘 특이한 거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연계 문제는요. 위에 지금 읽을 때 연계 포인트를 잘 표시하면 되겠죠. 연계 포인트는 뭐가 있었죠? 사람 이름, 날짜, 도시명. 줄여서 뭐 이, 날, 도라죠. 거기도 혜택 나올 때는 연계 잘 되죠. 돈이 나도 연계 잘 되죠. 그 외에 요청하는 거. 뭐 요청하면 거의 답변이 있게 되니까 그죠? 요청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외에 뭐 한정됐다, 한정되는 거, 유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위에 지문 일정표가 있으면요, 아래 지문 뭐 변경입니다. 이런 내용도 중요하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도시명 잘 나오죠. 날짜 이런 거 잘 나오죠. 잘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특이한 게 또 연계됩니다. 볼까요? 이런 거. 자, 이메일인데요. 이메일에서는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되어 있고 뭐가 있어요? 회사 이름이 있죠. 맞아요. 여기 나온 그 문자가 혹시 메일이 붙으면요, 회사가 아니에요. 뭐 Gmail, i메일, P메일, 스피드메일, 그죠? 뭐 또는 뒤에 메일하우스를 보면 보통 그냥 포털 이메일 서비스 제공하는 포털 회사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이게 이름이 나오면요, 거의 회사 이름이에요. 이 회사 이름을 잘 보시면 회사의 특징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절반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메일 볼 때는 회사 이름을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볼게요. 발신자가 토미 브라운인데요. 이 회사는 로즈 가든입니다. 장미정원.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신자가 랜더 코프인데요. 보니까 weekly courier. weekly는 뭐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는 회사예요.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자는 로즈 가들이고요. 독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는 회사예요. 봅시다. 내용 볼게요. Since we had our advertisement featured on your magazine. 독자는 잡지 회사구나. 수신자는 잡지 회사구나. 근데 잡지 회사 이름이 Weekly Courier니까 무슨 잡지? 매주 한 번씩 배달하는 잡지다. 주간 잡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 이름 보시면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감을 잡는 데 훨씬 도움됩니다. 그러면 독자가 누구다? 주간 잡지 회사.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 회사다. 볼게요. 우리가 우리 광고를 당신 잡지에 실은 1회로, 그죠? 3월 15일 날 이래 지금까지 우리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상당히. 그래서 나는 반 페이지짜리 광고를 보냈습니다. 자, 실리기 위해서죠. 어디에서? 매달로 이슈는 호입니다. 호. 잡지 한 호. 10월 10일 호에. 10월 10일 날 잡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잡지에 실리기 위해서 광고를 보낸 거예요. 그러나 역접이죠. due to 원인입니다. Changes in our new product line. 우리 새로운 제품군에 있어서의 변경 때문에 나는 약간의 수정을 좀 하고 싶어요. 그 광고 내용에 대해서요. 자, 수정된 광고는요 보내질 겁니다. 당신에게 내일까지. 그리고 난 바라는데 이 수정된 광고가 인쇄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인쇄되길 바래? 그 다음 후에. 원래는 언제였죠? 10월 10일. 원래는 10월 10일 날 잡지에 광고를 싣고 싶었는데 변경한 바람에 그 다음 후에 싣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후. 무슨 잡지죠? 주간 잡지예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다음에는 며칠 나올까요? 맞죠? 됐죠? 자, 문제 보세요. 언제 터미스의 광고는 실리겠습니까? 10월 10일 다음 날이니까 10월 17일. 정답일까요? 이렇게요. 어렵죠? 맞아요. 자, 이게 똑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메일 볼 때 이메일 주소의 골뱅이 뒤를 보고요. 회사 이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도움된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토익 87 총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